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반전과 패턴, 지금 미국과 한국 대통령을 포함한 세계 정상이 참석하고 있는 나토 회의 역사적 장면들입니다. 터키는 스웨덴 나토 가입을 승인했고 문제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머뭇거림은 약함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과 독일은 러시아를 생각하면 빠른 속도를 내기가 힘듭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기려면 반란을 일으킨 프리고진이 쥐고 있는 용병 없인 안 된다고 판단한 게 드러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문서 관련 재판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인들의 대학에 대한 신뢰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2023년 현재 36%만이 고등교육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싼 등록금을 받던 캘스테이트 대학이 연간 6% 등록금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이사회는 오늘 논의하고 투표는 9월에 할 예정이며 적용은 내년 학기부터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열리는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제3회 교육 세미나에서는 대학 입학 재정 문제도 짚어드립니다. 자매신문 샌디에고 트리뷴을 팔 수밖에 없었던 LA타임스가 새로운 브랜드를 내놨습니다. 영어를 말하는 라틴계 G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 드로스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주도할 인종의 젊은 구성원에 집중하겠다는 청사진입니다. 토요일 12채의 집을 부분적으로 파손시킨 롤링힐스 에스테이트의 집안이 지금도 흔들립니다. 엠트랙 열차가 워싱턴 DC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탈선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최초로 승인된 알츠하이머 약이 여성에게는 덜 효율적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 미국 뉴스는 조지아주와 리투아니아 수도를 반복해서 교차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멀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170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그 역사도 보면서 사람이 엮이는 것과 똑같구나, 국가들도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리투아니아로 먼저 가겠습니다. 반전과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스웨덴이라는 그 나라가 200년 이상 중립국가였던 건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는데, 그런데 이제 이 중립국가가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하고 어제 1년 내내 벼르고 안 해줄 것처럼 하던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승인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받은 게 있으니까 승인을 하는 거지만 그 전에 먼저 스웨덴과 터키, 러시아를 보면은요. 지금은 뭐 중립국으로 오래 있어 왔지만 1700년대 초에 러시아와 전쟁을 했습니다. 모스크바까지 갔죠. 찰스 12세였습니다. 모스크바까지 갔는데 다 이긴 줄 알았어요. 패배했습니다. 패배하고 도망친 곳이 터키입니다. 물론 지금의 터키고 오트만 제국으로 도망을 친 거죠. 제가 터키의 그 외무부의 웹사이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터키와 스웨덴이 외교적인 관계를 맺게 됐다. 뭐 찰스 왕이 이렇게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터키는 1952년도에 나토에 가입을 했죠. 아시는 것처럼 터키는 아시아도 잘 알고 뭐 중동도 잘 알고 지정학적인 위치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토에서도 터키가 중요하고, 또 터키가 미국을 제외하고는 나토라는 게 군사 동맹이기 때문에 뭐 군사력이 중요하죠. 병력이 33만 명이 넘습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제일 많은 겁니다. 한국이나 북한을 생각하면 뭐 그렇지만 터키가 아무튼 나토 가입 국가 중에서는 그렇게 많아서 나토도 터키가 필요하고, 터키도 뭐 여러 가지 뭐 본인들의 입지를 다지려면은 나토가 필요했죠. 프랑스와 독일의 군인이 각각 뭐 2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터키가 33만 명이면 정말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아니 왜 포탄도 제대로 못 만들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에 막 의존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뭐 한국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군대도 별로 없고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숨져 나가고 결국은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터뜨리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전쟁을 해야지 되는가.' 그다음부터는 바뀐 거잖아요. 여러 가지 조약 등등으로. 러시아가 이런 일을 하기 전까지 아주 예외인 것이 한두 케이스가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것도 선진 국가에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포탄도 없는 거죠. 군인도 별로 없는데 누가 포탄 쓸 줄 알았습니까? 21 세기까지 들어와서. 터키가 군인이 많으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일어나든 아니면 무슨 이라크에서 전쟁이 일어나건 터키가 출동을 합니다. 그 나토군 명찰을 딱 달고 플레이어가 되는 겁니다. 어떤 기수, 플레이어,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나토 멤버국 가운데서 이제 32개국이 됐네요. 스웨덴까지 합쳐서 플레이어가 돼서 중동도 알고 뭐 아시아도 잘 알고 하는 터키가 나름대로 역할을 했었죠. 에르도안이 처음에 정치인을 할 때는 정말 뭐 잘하기도 하고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그런 정치인이었지만 이렇게 뭐 10년 넘고 20년 넘고 하면은 다 썩고 권력욕이 강해지는 게 맞죠. 그래서 어찌어찌하여 본인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푸틴과 손을 잡습니다. 에르도안이. 2019년도에는 러시아의 그 무기 시스템을 도입을 하기 시작하죠. 나토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나토가 사실은 러시아를 겨냥해서 만든 것인데 러시아 쪽도 그 당시에 나토를 겨냥해서 뭔가를 만들었다가 한 10개국 정도가 가입했다가 흐지부지 되고 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 러시아 미사일 시스템을 나토 규격과 잘 맞지 않는 것을 막 사들이고 했어요. 그럼 나토 국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미국이 나서서 뭐 이제 완전히 무슨 뭐 보복을 하고 해서 F-35 프로그램에서 터키를 배제시키고 이게 또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모스크바로 볼 때는 그 당시에 반전이었죠. '아 옳다 됐구나.' 하면서 두 나라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도 약간 뭐 충돌도 있고 터키도 또 주도적으로 하는 일도 많아요. 어떤 때 러시아의 반기를 들고 모스크바가 이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면서 모스크바에 대한 제재를 다른 나라들이 다 했지만 뭐 터키는 좀 거부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또 이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를 장악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할 때 '야 그 길로 들어가야지 돼.' 뭐 이런 그 러시아 전함의 주요 그 수로 뭐 터키가 또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차단을 했거든요. 그러다가도 또 뭐 곡물 수출 같은 거 할 때는 또 협상하는 협상국이 되기도 하고 그리하여 1 년을 이 스웨덴 가입하는 것 러시아가 좋아하겠습니까? 미루고 미루다가 딱 그 반전이 어제 일어난 겁니다. 스웨덴 총리 만나고 나서 "That's okay." 하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반전은 패턴입니다, 에르도안에게는. 에르도안은 항상 이 가질 것을 다 이제 갖는 것까지 하면서 막판에 허락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현명한 거죠. 여기서 조금 더 버티면 본인들이 나토에서 터키가 에르도안이 나토에서 배척당할 수도 있다는 그 계산을 아주 잘하는 겁니다. 이번에 만약에 안 해 줬으면 그다음에 나토가 입어야지 될 지금 뭐 러시아가 아주 잘 나가면 뭐 러시아에 붙어도 되지만 그걸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럼 스웨덴에서 무엇을 받았는가? 스웨덴에 이제 그 터키가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쿠르드족을 숨겨주고 하니까 스웨덴이 헌법까지 바꿔가면서 그 같은 뭐 쿠르드족 이 에르도안 네 웹사이트에 사진도 실려 있고 이 사람 테러리스트야 하는 사람을 스웨덴이 중립국으로서 보호하는 게 아니라 터키에 넘겨주면서 터키 법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벌을 받을 수 있게 뭐 쿠르드족 전사로서는 뭐 대단한 정말 통탄할 노릇이겠지만 아무튼 그걸 해 줬습니다. 대법원이 이 쿠르드 뭐 이런 사람들을 송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터키에 도움을 준 국가도 스웨덴입니다. 또 엠바고 같은 것도 터키에 묶어 놨던 것도 풀어 줬죠. 미국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스웨덴을 중립국을 나토에 가입시켜서 모스크바를 좀 움찔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정확하게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국무부의 움직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오늘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을 바이든 대통령이 그 리투아니아에서 만났는데 정상회담 가운데서 이제 이건 사이드 미팅보다는 조금 강한 미팅이 되겠네요. 만나는데 F-16 전투기를 터키에 팔겠다고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에 러시아의 무기를 뭐 들여와서 어떻게 저렇게 해보기는 했는데 미국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겠죠. 해서 F-16 전투기를 승인했다는 게 지금 정설로 돼 있습니다. 이리하여 터키도 좋고 스웨덴도 좋고 나토도 좋고 하는 거죠. 뭐 더 버티면 이거 터키가 밀려나게 생겼으니까 아주 적절한 위치에. 그리고 제일 큰 승리자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사람으로 치면은 그 나토 사무총장이 되겠죠. 옌스 스톨텐베르그. 이 사람은 원래 지난해 10월 달이 임기가 끝날 때였는데 2014년부터 해서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을 해버렸기 때문에 임기를 연장을 했습니다. 임기를 연장을 했는데 모든 기구의 최고 헤드, 장은 그 기구가 단합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기구의 힘이 커지고 본인도 그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만장일치로 스웨덴을 가입을 시켜야지 되는데 결국은 터키까지 내가 그렇게 승인을 하도록 했다 하는 게 물러나는 사무총장으로서는 개인적으로서는 최대의 성과고 나토로서도 모스크바에 보여줬잖아요. 그래 너희는 지금 반란이 일어나고 있지? 그랬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또 쓰겠다는 거잖아. 프리고진 용병 대장을 우리 나토는 이렇게 단결하고 있어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원래 뭐 노르웨이 은행장으로 가려던 사람이 1년을 연장을 하면서 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나토 회의에서 또 보여줄 것은 각 나라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도 사이드라인에서 뭐 이 나라 저 나라 대통령들을 많이 만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안면을 익혀두는 게 너무 중요하죠. 대한민국은 그동안 너무나 북한을 딱 의식해서 국내에서만 모든 것을 하려고 했지만 국내에서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커져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아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국가에서도 인구도 작고 땅도 작고 뭐 자원도 적고 하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바깥으로 팔려면 인맥이 있어야지 팔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윤석열 대통령은 하고 있겠죠.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하고 나토 회원국들끼리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분담금 2% GDP의 2%를 하는 거. 이건 2014년도에 결정을 해놓고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아마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겠다 하는 단합은 이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단합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시 도장을 찍는 것과 시행은 또 다르죠. 시행은 돈이 있어야지 밖에 나가서 돈을 쓰죠. 어려운 국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 국가들은 당연히 2% 하겠지만 많은 국가들은 2%를 전부 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들은 합니다. 다만 말이라도 저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시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매체도 있던데요. 우크라이나입니다. 일단 핀란드, 스웨덴, 나토의 가입이 끝났어요. 그래서 발틱해에서 그야말로 그쪽 지역은 나토의 호수가 네이토 레이크가 되는 이제 이 정도가 된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문제예요. 우크라이나는 사실 2008년부터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나토는 2014년도가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점령했던 때이기 때문에 한참 전이잖아요. 그런데 괜히 뭐 러시아를 자극할 필요가 있어? 이런저런 생각에 조지아와 당시에 그 우크라이나가 신청서를 내고 우리 하고 싶습니다 하는 뜻을 표현을 했는데 어떤 조직에서 개인들도 그렇잖아요. 3사람만 모여도 4사람째 더 된다고 하면 나머지 2사람이 반대하면 못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토의 회원국이 다 이렇게 만장일치를 해야지 되고 그러려면 자격을 봐야지 되는데 그 나라의 민주주의 상태 물론 거기에 독재 국가들 많이 있어요. 헝가리도 있고 터키도 있지만 민주주의의 상태, 경제 등등 분담금은 낼 수 있을 것이며 많은 것을 결정을 해야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크라이나와처럼 러시아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은 패스트 트랙 태워야지 된다. 우크라이나 빨리 해줘야지 된다. 영국이라든가 폴란드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그렇죠? 빨리 태워줘야지 된다. 몬테네그로처럼
8년씩이나 걸리면 안 된다. 우크라이나도 시작 자체는 2008년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도 그렇고요. 그런데 패스트 트랙을 그 핀란드가 1년도 안 돼서 됐으니까 지난 4월 달에 그렇게 태워야지 된다 하는 건데 미국과 독일은 안 된다. 미국과 독일은 다른 나라들보다 나토에서의 영향력도 더 크고 독일도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인해서 야, 우리 예전에는 우리가 전쟁을 일으켰다고 우리는 안 돼요. 너무 분담금을 많이 할 수도 없어요. 하다가 확 돌았잖아요. 그래도 유럽에서 가장 경제력이나 여러 가지가 안정되고 강한 나라가 독일이고 미국에서도 이 세계에서는 미국이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어쨌든 뭐 땅덩어리로 보나 사람들로 보나 역사로 보나 잠재력이 있는 러시아를 아주 빠르게 자극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책임이 더 많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그래서 미국과 독일은 아니다. 여러 가지를 좀 두고 보자. 그리고 너무 군사력을 그쪽 한 곳으로 집중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볼 문제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토 회의에서 지금도 열심히 뭔가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가 우크라이나를 스웨덴이나 핀란드처럼 패스트 트랙 태우자 해서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2008년도부터 우리가 염원했었던 이것을 적어도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패스트 트랙을 태워서 빨리 승인을 해준다 정도의 그런 그 보장 정도는 받고 싶은 게 젤렌스키 대통령일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그 불확실함이라는 것은 약함을 보여주는 거다. 이건 러시아에 좋은 거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아마 젤렌스키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그때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이라든가 종전이 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그 마이크 펜스 그 전 부통령도 어제는 비난을 하던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4시간 만에 끝내겠다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를 몽땅 들어서 러시아에게 갖다 바치겠다는 것일 수도 있는데 크림반도도 트럼프 전 대통령 그 러시아 건 맞잖아. 과거 뭐 옛날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지금 그것까지 들어있는 겁니다. 각자 32개국 그리고 이제 그 한국처럼 어떤 그 초대한 사람들, 업저버로서 등등의 많은 국가 지도자들이 지금 나토 정상회의 74차 그 한 장소에 하나의 이벤트에 모였지만 서로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같은 것도 색깔도 다르고 강도도 다르고요. 어떤 지도자는 전혀 나토 가입과 상관없이 다른 목적으로 지금 저 자리에서 회담에 참석을 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 아니라 그럴 겁니다. 제가 지금 시험을 해봤어요. 이 여러분들께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불러드리면서 텔레비전 화면에 자막을 읽을 수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 봤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우선 그 어제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그 팔로스 버디스 북쪽의 롤링 힐스 에스테이트의 그 집들 있죠. 어제 보니까 어제는 점점 더 가라앉았고 이제 더 여러 채의 집들도 좀 위험하다 하고 사진 보니까 어떤 경우는 이제 1층일 경우 그라지가요. 완전히 그라지에 왼쪽에 그라지 꼭지점이 바닥에 닿아 있고 오른쪽은 그대로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주 높은 곳에서 다 완전히 이렇게 미끄러져 버린 계곡 쪽으로 그런 그 집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 뭐 한인분들을 포함해서 얼마나 그 놀라셨고 놀란 것뿐만이 아니라 이건 뭐 기업과 돈과 그 많은 것들에 대한 희생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망연자실 그 자체이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싼 집들이고요. 당연히 뭐 100만 달러 넘는 소리가 막 뚝딱뚝딱 난다고 해서 저도 예전에 저희 집에 한번 물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부엌에서 그 디시워셔를 안 썼더니 안 썼는데 그 안에서 호수가 터져서 막 물난리가 나고 했었을 때 한참이 지나갔는데도 어디서 뚜둑뚜둑 소리가 날 때마다 굉장히 무서웠었어요. 아마 지금 이 롤링 힐스 지역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그 겪으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밖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지붕 높이가 딱 눈높이까지 내려온 그런 집들도 계시더군요. 그래서 지금 뭐 가스 스탑된 곳도 있고요. 12채 그 대피하신 그런 집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집들도 지금 이렇게 걱정하면서 보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 놓은 걸 보니까는요. 뒤에 무슨 뜰이 좀 있다든가 여분, 공간이 있는 데는 조금 덜했고 그런 것이 없었던 그런 집들이 더 많이 금이 가기 시작한 것 같은데, 우선 지난 토요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한 분이 이렇게 보니까 집에 금이 가기 시작해서 '아 내가 과잉 반응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소방국에 전화를 했답니다. 좀 우리 집을 점검해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하세요. 소방국에 전화해서 점검해 달라고 하면은 인스펙터가 옵니다. 몇 시간 뒤에 다 그 인스펙터들이 와서 점검을 하고 이거 과대 반응 아니었습니다 하고는 이제 대피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기둥과 파이프 뭐 이런 데도 막 금이 간 곳이 있고요. 집이 이미 집의 기능은 다 잃어버린 분. 그래서 "내 인생을 바꿔 놨다." 57살 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고, 네비치 선생님 뭐 와이프와 아들과 그 2달 전에 이사 오셨다는 토렌스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인가요? 너무 아름다운 그 경관도 있지만 교육구 때문에 그랬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분이 얘기하시기를 "우리는 이사 온 지 2개월밖에 안 돼서 참 익숙해지기도 전에 이런 불행을 당했지만 사람은 안 다쳤으니까 아무도 안 다쳐서 지금은 우리 집이 서 있기는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인 자체야 어제 뭐 겨울 폭풍이 워낙에 많았으니깐요. 뭐 완전히 지금 뭐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겠죠. 그리고 또 그곳이 지질학적으로도 토양이 굉장히 무너지기 쉬운, 산사태가 나기 쉬운 지역인 것은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롤링 힐스 그 에스테이트에 한 8,300명 정도가 살고 계시답니다. 지금은 아무튼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거기에 뭐 집을 사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10 년째 렌트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쩌면 지금은 '이사를 가는 게 최선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우 너무 우울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이런 사건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생각을 해야 해 해도 될 만한 부분은 전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지역에도 금이 간다든가 아니면 산책로가 있죠. 전에는 여기 이렇게 오솔길이 있었는데요. 언젠가부터 오솔길이 푹 꺼져 버렸어요. 이럴 때 이제 딱 짐작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뭐 왜 그 사시는 지역 자체가 뭐 지진 공사를 해야지 된다든가 언덕 위에 지어진 집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원래 매립지였는데 거기를 막 쓰레기 이런 것을 다 뭔가로 메워 냈고 지은 집이라든가 뭐 1-20 년, 30-40년 정도까지도 괜찮을 수 있겠죠. 이 케이스도 45년 동안 거뜬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며칠 만에 몇 시간 만에 무너져 내린 거니까 그럴 때는 생각을 해 보셔야지 되겠다. 이제 그분들의 불행과 안타까운 마음은 당연히 담아서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워싱턴 DC 하면은 뭐 엠트랙 열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오늘 출근 시간에 현지 시간으로 9시 쯤에 유니온 스테이션 그 입구에서 열차가 탈선을 했답니다. 그래도 다행히 여기도 다친 사람은 없고요. 작은 사고랍니다. 거기 완전히 교통 허브잖아요. 엠트랙도 있고 뭐 버스도 있고 메트로 열차도 당연히 있겠고요. 워싱턴 DC와 알렉산드리아 구간이니까 아마 한인분들도 타고 다니시는 그런 구간일 것 같습니다. 전에도 2018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그 당시에 뭐 거의 한 200명 정도 승객이 내리고 그랬다고 하고요. 지금부터는 미국의 고등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추세다." 하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오늘의 미국에서 뭐 교육 이슈를 너무 늘 자세히 보도해 드리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시기가 되면은 자녀분들도 다 교육을 시켰고 그렇게 되면은 관심이 떨어지고 하는 이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교육에 관한 뉴스도 많이 나오고 또 뒤에 전해 드릴 말씀도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뉴스가 많이 나올 때 '아 지금 미국의 교육의 추세가 이렇구나.' 하고 뉴스로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학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늘 요즘에 많이 몇 년 동안 있었던 얘기입니다. 고등교육이요. 하이 그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확신이 2015년도에는
57%만 가치가 있어. 2018년도에는 48%, 지금은 36%입니다. 2023년도에는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공화당이 점점 더 교육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갑니다.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는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교육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집니다.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요. 민주당과 공화당 약 반반 정도는 대학 다니는 거 정말 중요하지 하고 확신이 있었고요. 무당파도 거의 비슷하게 48%. 2018년이 되니까 공화당과 무당파는 반 미만으로 주저앉았어요. 민주당만이 그 당시에 60% 이상.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민주당은 그것보다 더 많았겠죠. 그리고 나서 올해는 공화당은 대학 교육 받는 거 중요해 하는 게 19%로 떨어졌고요. 무당파는 32%. 그나마 민주당이 52% 받쳐줘서 지금 한 확신이 36%가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민주당은 그게 말이야. 돈만 너무 비싸고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어? 공화당은 요즘 문화전쟁 그대로입니다.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 거야? 대학에만 가면 우리 자식들이 다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이상해져. 애들이 이상해져.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브라운 대학교에서도 그것 좀 봐. 뭐 양성애자가 그렇게 많다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님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 교육에서의 정치성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는 거고요. 여성, 남성, 나이, 이거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그런 확신은 떨어진답니다. 6월 1일부터 22일까지 조사를 했고요.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리안 아메리칸 자녀들이 여러분들께서 재벌이라든가 아니면 대대로 장인 정신으로 해오시는 가업이 있어서 물려줄 가업이 있다던가 이런 게 아니면 미국에서 이민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시민권자를 할지라도 우선 얼굴이 에이시안이에요. 그런 경우 대학 교육을 받는 게 좋겠습니까? 안 받는 게 좋겠습니까? 말해 뭐합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배부른 사람들의 생각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즘에는 테크놀로지 회사 같은 데는 대학교 졸업장 이런 거 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게 항상 대학을 졸업한 사람보다 훨씬 그쪽 분야의 능력이 탁월할 때의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보험과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 어느 정도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캘스테이트 그 평의회가 연간 6% 등록금 인상을 오늘 이제 심의를 하고요. 투표를 9월 달에 합니다. 그리고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은 제3회 교육 세미나에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런 재정 문제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캘스테이트를 말씀드리자면은 캘스테이트는 미국에서 이런 주립대학 가운데서 학비가 가장 싼 곳입니다. 지난 10년 동안도 안 올렸어요. UC는 2022년도에 4.3%인가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승인이 되면은 매년 대학과 캘스테이트 대학원생 2024년, 2025년 내년 학기부터 적용이 된답니다. 풀타임 학생의 경우 첫 해가 현재의 $6,084에서 1년에 5,742달러에서 6,084달러. 거기에 뭐 되고 뭐 해보세요. 자녀 키우려면 이렇게 싼 등록금을 내는 학교에서도 돈 많이 들어가셔야지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에서 주최하는 교육 세미나에서 잘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것을 선택하시면 되잖아요. 해서 캘스테이트 경우는 일단 1년에 6%씩 올리고 5년마다 그거 이제 재검토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2028년, 2020년 너무 멀리까지 갈 건 없겠네요. 지금 예산 적자가 19억 달러, 23개 캠퍼스가 있잖아요. 주정부에서 돈을 주는데 85%만 등록금이나 주정부에서 주는 이런 등등으로 이게 충당이 된답니다. 나머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어 피아노를 치는데 공연장을 새로 만든다던가 아니면 스태프들의 봉급을 올려준다던가 학생들 프로그램을 늘린다던가 과목 같은 것도 이런 거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코스를 더 늘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주정부 지원으로 커버가 되는 게 그때는 80%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 안 돼서 주정부 것과 등록금을 합쳐도 15%는 항상 모자라는 그런 정도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정부의 예산 요청은 10년에 한 번 한답니다. 그럼에도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026년, 2027년도 학기에 5% 펀딩을 늘려주기로 약속은 했는데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1년에 6% 등록금을 인상한다는 겁니다. K스테이트가요. 등록금도 싸지만 66% 학생은 거의 그랜트로 커버한다던가 뭐 장학금 웨이버 이런 것을 줘서 정말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요. UC 캘리포니아가 2022년도 가을 학기에 4.3%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4.2% 인상을 했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대학교 등록금은 올라가고 있고 할 때 등록금 우리 아이에게 어떤 학교가 좋은가 정말 요즘에 고등교육에 대한 확신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대학을 지금 가는 게 그래도 나은 것이겠죠? 라던가 여러분들께서 전문가분들께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오셔서. 그러면 그분들이 정답을 여러분들께 주신다는 것보다도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에서 여러분들께서 확신을 얻으실 수 있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 그리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koreatimes.com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저희 토요일에 있는 그런 그 교육 세미나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배너도 있는데 배너는 어떤 때는 또 안 보이는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때는 213-471-9515 213-471-9515로 전화를 하셔야 되고요. 예약 필요하고 아니면 뭐 유튜브로 보실 수 있는 방법도 저는 있다고 들었고요. 토요일이니까 조금 더 뭐 중간중간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또 선전에서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는 이것도 새로운 추세예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와 관련된 건데 그리고 이제서야 정치 뉴스를 전해드리네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뭐 거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좀 그 강도 이런 것만 다르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그 드로스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예를 들면 내놨거든요. 델로스라고 해야 되겠네요. 델로스. 딱 보면은 로스안젤레스 뭐 이렇게 딱 이 스페니쉬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것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역사가 긴 신문인데 젊은 세대입니다. 제너레이션 G. 그리고 그 G 세대 전인 밀레니얼 세대. 뭐 맨 아래로 내려가면 9살에서 40대 뭐 이 정도 그 정도의 나이까지를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영어는 말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뭐 라틴계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드는 델로스라는 새로운 브랜드인데 그래서 아이덴티티라든가 문화 이런 것을 타겟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저도 아직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요. 디지털 구독자가 55만 명이랍니다. 이런 것이 최근에 많이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났지 하고 봤더니 애플 플러스 같은 데서 요즘 여러 매체를 다 한꺼번에 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많은 그 구독자를 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022년도 초에 디지털로 보는 신문이 아니라 45만 명이었는데 지난해 초에 지금 10만 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디지털 구독을 받은 지 굉장히 오래됐을 텐데 뭐 애플 플러스나 또 다른 것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하니까 확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고요. 2020년대에는 25만 명이었습니다. 구독자가. 해서 델로스는 이거 어떻게 읽어야지 되나요? 뭐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Somos de aquí y de allá somos de los dos. 이게 우리는 거기서부터도 왔고 여기서부터도 왔다. 그러니까 미국과 그 라티노 백그라운드가 다 있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이트에서는 커멘터리도 있고 만화, 소셜 미디어, 무슨 비디오, 소셜 미디어에서 막 인기 있는 비디오 같은 것, 커뮤니티 이벤트 이게 중요한 거죠. 딱 그 대상이 선정이 됐으니까. 해서 아주 컬러풀하고요. 젊고 그래픽 디자인 많고 틱톡 어카운트도 있는데 틱톡 어카운트에는 할라피뇨 그 이벤트를 딱 앞에서 내세웠대요. 피코 리베라 지역에서.
해서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기자 10명이 넘는 사람이 갔다고 하는데 아무튼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요. 이제 패트릭 손시용이라는 부자가 이걸 인수하고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윤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윤을 내지 못하고 심지어는 지난달이었었던가요? 74명 뉴스룸 사람들을 감원했잖아요. 그 가운데 19명이 라티노였거든요. 그리고 점점 이 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이렇게 라틴계 젊은 세대를 위한 뭔가를 오픈을 하는가. 지금은 무료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지금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처럼 유료로 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 패트릭 손시용 씨가 48%가 지금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뉴스룸의 유색 인종이라고 하거든요. 맞습니까? 그 박시성을 가지신 코리안 아메리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기자가 계시잖아요. 48% 정도 됩니까? 그리고 이제 뭐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도 이게 뭔가가 이거 어떻게 해야 봐야지. 지금 55만 명 디지털 구독자라고 하지만 원래 이 패트릭 손수용 그 대표가 목표로 삼기에는 지난해 말에 디지털 그 구독자가 100만 명 되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 뭐 반 조금 넘게 이룬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좀 사람을 빼고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 뭐 데드라인 같은 것도 바꾼다면서요. 스포츠 섹션에. 그리고 어제 그 시니어 신문인 그 샌디에고 그 유니언 트리뷴도 다른 그 매체에 다른 그 미디어 그룹에 판다고 하고 이윤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윤이 없어서 뭐는 팔고 어디서는 삭감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끝나면은 언제 죽을 것인가, 언제 가라앉을 것인가 그 시기만 늦춰가는 거잖아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그러니까 줄이고 닫고 새로운 것을 내놓는 겁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미디어 그룹으로 볼 때는 젊은 G세대, 뭐 그 밀레니얼 세대 이런 사람들을 봐서 새롭게 개척을 했다는 거죠. 1990년대, 96년 중반부터 2010년까지 G세대, 1981년부터 1996년까지 태어난 세대가 지금 밀레니얼 세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제가 사실은 어제 좀 아쉬웠던 거 상당히 아쉬움보다 조금 슬픔이 섞인 그런 느낌이 뭐였냐면 전해드리진 않았지만 모든 분들께 다 공통적인 뉴스인 것 같지 않아서요. 뉴욕타임스가 스포츠 디파트먼트를 없앱니다. 물론 뉴욕타임스가 그 전에 다 준비를 해놓고 그랬죠. 애슬레틱이라는 아주 좋은 그런 그 미디어를 이렇게 어디서부터 사들여서 지금 잘 해나가고 있어요. 거기서 채운다는 거거든요. 애슬레틱이라는 거기서 채워서 스포츠 디파트먼트를 다 없애버린다고 하는 건데 저는 아주 중요한 경기가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런 때 세계적인 경기가 됐건 미국의 챔피언십이 됐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뉴욕타임스를 봐야지 정리가 됩니다. 스포츠의 경우에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타이거 우즈의 슬픔, 타이거 우즈의 다시 떠오름 이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뭐 경기마다 다 챔피언십이 있으니까 왜냐면요. 이 그 뉴욕타임스의 스포츠 섹션 자체가 조금 광활하게 보여줍니다. 넓게 스펙트럼이 넓어요. 말하자면 이렇게 좁은 요 스포츠 경기가 이번에 이렇게 돼서 1, 2, 3 점수가 이렇게 됐고요. 누가 제일 잘해서 MVP를 받고 이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흐름이 바뀌어져서 이렇지 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어제 아쉬웠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살려면은 바꾸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뉴욕타임즈하고 스포츠는 BBC의 스포츠 보도를 좋아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문서 관련 재판을 대통령 이후로 미뤄달라고 뭐 딱히 정하진 않았지만 요청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고 원래 재판부에서는 8월 달에 하려고 하다가 이게 뭐 방대하니까요. 지금 기밀 문서니까 37개 혐의로 기소된 거니까 12월 14일로 연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7개 혐의에서 모두 그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주장하려면 뭐 증거니 뭐니 수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결정은 그 에일린 캐논 판사가 결정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했었던 판사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조지아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선거에서 졌는데도 이겼다면서 그 관련 관계자들을 압박을 해서 투표 결과를 뒤집으려 했는가 여기에 대한 재판을 하기 위한 배심원 선정이 시작이 됩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제 그 스웨덴 나토 가입 승인한다는 발표 나오고 나서 크렘린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우리도 그에 대한 어떤 그 대응책을 마련을 했다 하고 이제 발표를 하겠죠. 그런가 하면은 나토에서 우크라이나가 언제 나토에 가입할 수 있다는 타임라인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젤렌스키는 비난을 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제 프리고진을 만난 거, 이건 정말 소설처럼 재밌는 얘기잖아요. 우선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6월 23일부터 24일 사이에 반란이 있었고, 닷새 뒤에 29일에 클렘린에서 프리고진이 이끄는 용병 바그너의 사령관들과 35명 대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이 만나서 3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의논을 하면서 왜 그런 반란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용병이 그 우크라이나에서 어떠어떠한 일을 했는가, 이런 얘기들을 조곤조곤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클렘린에서는 불과 며칠 전까지 사람들이 물어보면 프리고진의 행방을 아느냐 하면, 우리가 프리고진의 행방을 알 리가 없고 알 필요도 없다. 우리는 프리고진이 뭐 어디를 가는지 뭐 따라다니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크렘린에서 만났잖아요. 그 궁에서 푸틴과 함께 거짓말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 사람을 내치지 못하고 조곤조곤 얘기하고 막 BMW 7 같은 거 타고 뭐 그 KGB가 전신이었던 그런 그 정보국으로 본인이 딱 들어가서 반란 이후에 정부에서 압류를 했었던 그런 그 무기는 본인이 직접 찾아가고, 그 무기도 뭐 피스톨인데 본인이 저 사람 내쫓아야지 돼 하고 있던 국방장관에게 받은 피스톨이래요. 그리고 이제 부하들 쫙 시켜서 또 뭐 미국 돈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돈을 러시아 정부가 압류했던 것을 싹 찾아가고 그렇게 이제 그 했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으로서는 이제 손잡는 게 낫다. 지금으로서는이라는 얘기예요. 손을 잡는 게 낫다. 그건 용병 없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결정적인 뭔가를 하기 힘들다라고 판단을 했을지도 모르죠. 또 하나는 실수를 했지만 뭐 프리고진이 설명을 했겠죠. 텔레그램에 설명한 것처럼 제가요 뭐 대통령을 각하를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국방부에서 하도 막 우리 무기도 안 주고 용병들이 싸워야지 되는데 점점 뒤로 그냥 넘어지고 하니까 우리 뒤에다가 미사일도 쐈다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텔레그램에는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실수는 했지만 그게 너무나 심각한 범죄이지만, 그러나 일단은 손 잡고 보자. 프리고진이 예뻐서요? 노. 필요해서. 이건 어디나 마찬가지 같아요. 직장에서도 국가에서도 예뻐서 봐주는 게 아니라 필요해서 봐주는 경우도 있고 예뻐서 봐주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 경우는 이제 필요해서 봐주는 경우. 그런데 보통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런 비슷한 일이요. 이게 최대의 이 블라디미르 푸틴으로선 최대였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없애버리죠. 없애버리거나 어떻게 하는데, 이걸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푸틴이 지금 용병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클렘린이 발표하기 전에요, 프랑스도 참 그 지역 정서라는 게 있어요. 이 내용을 먼저 주말에 프랑스에서 보도를 했고, 그 보도 이후에 월요일에 현지 시간으로 클렘린에서 만났다, 프리고진과 푸틴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며칠 전에 그 최초로 승인된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새로 나온 거 보면 뭐 제일 유명한 잡지잖아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 여성에게는 좀 덜 효과적이다. 당시에 18개월 정도 초기 된 사람의 그런 그 진전 상황을 5개월 정도 늦출 수 있다 해서 27%가 나왔잖아요. 남자는 43%, 여자는 12%랍니다. 그 해당되는 효력이. 그렇다고 해서 아니 이건 남자에게만 좋은 약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떤 정도까지인지도 모르고 하니까 일단 남자에게도 좋으니까 좋아. 12%라도 늦출 수 있다니까 좋아. 아니면 이게 시작이니까 이제 더 내 생애에는 알츠하이머 이런 고통 안 받는 게 개발될 수 있을 거야 하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면인 것 같아요. 강혜신이었습니다.